한국의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정말 우리 이번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 지금 피나는 그 노력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과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정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오미크론이 변이가 확산되면서 이제 그 델타 변이 때문에도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오미크론까지 생겨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시계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오미크론이 정말 어느 정도로 이게 위험한 거고 이것이 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떤 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한 논문에 근거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물리 생화학적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내용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알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또 나중에는 여러분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오늘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작년에 제 환자들 중에 30명이 사망을 했고 지금도 코로나에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이 코로나19가 결코 단순한 독감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우리 인류 전체 문명을 바꿀 만한 굉장히 큰 위협적인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것을 저는 진료의 최전선에서 그거를 너무나 뼈가 저리게 느꼈는데 오늘날 유튜브나 SNS나 그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나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고 아직도 코로나가 일반 독감인데 제약회사가 돈을 벌려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러는 것이다. 백신도 맞을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21세기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으라고 했다가 요즘 백신 반대론자들한테 찍혀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래도 의사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맞아라 하는 게 아니고 왜 맞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오늘 정확한 정말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만큼 확실하게 오늘 한번 제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 코비드-19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코비드의 세 가지 여기 낙타 봉우리가 보이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바이러스가 이제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4월 달에 이제 좀 올라가죠. 이게 전 세계 확산되는데 이게 바로 오리지널 그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그 바이러스죠. 그것이 D614G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났거든요. 그때부터 전염력이 커지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냥 우한에서 만든 우한에서 시작한 그 변종의 D614G가 붙은 그러니까 요즘 이걸 보고 이제 오리지널 코로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변종은 중국에서 처음 시작한 우한 그 D614는 지금 거의 사라졌고 D614G로 바뀌어가지고 작년 가을에 이게 맹위를 떨쳤는데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그 발견된 그 알파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금년 이제 봄부터 이 알파 변이가 또 전 세계를 갖다가 거의 뭐 제패하다시피 하게 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12월 달에 인도에서 그 델타 변이가 또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이 알파 변이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 델타 변이가 이때부터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금년 이제 가을에 보시면은 여기 또 어느 또 낙타 봉우리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오리지널 변종, 알파, 그다음에 델타 해가지고 인류가 3번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 가격을 당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델타가 좀 꺾이는 것 같더니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미크론이 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순수한 델타인지 아니면은 이게 오미크론하고 이게 지금 믹스가 된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지금 사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는 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또 사망자 추이를 보면은 항상 여기 보면 낙타 봉우리가 3개면은 사망자도 이렇게 딱 3개가 나오죠. 항상 그 보면은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사망자가 나오는 건 이제 한 달 후죠, 보통.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얼마나 맞았는가에 대한 데이터인데
지금 1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지금 전 세계의 한 45% 정도가 백신을 완전히 풀리 접종한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의 절반이 지금 백신을 지금 맞은 거예요. 완전히 접종을 완료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백신 맞은 사람들 혈청에 있는 중화항체하고 또 백신은 맞지 않았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된 사람들 혈액에 있는 중화항체를 아주 싫어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자신이 계속해서 생존해 나가고 번식하기 위해서는 사람 몸에서 쉽게 번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몸속에 이렇게 중화항체가 많이 있다면은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러한 셀렉션 프레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또 아니면 백신을 안 맞았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이 돼서 혈청의 중화항체를 갖게 되면 바이러스가 번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바이러스 중에는 이러한 백신이나 혹은 자연 감염을 통해서 생긴 항체를 극복하는 쪽으로, 즉 그 면역 기능을 회피하는 쪽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종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알파, 델타 변종만 보더라도 벌써 백신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 변이는 심상치가 않다. 델타 변이 때도 백신 효능이 많이 감소했는데 오미크론에 와서는 백신 효능이 완전히 무력화된 게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백신을 이렇게 권장하고 정부에서는 뭐 부스터샷을 맞으러 하는 게 과연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 틈을 타서 또 백신 반대론자들이 이거 전혀 필요 없는 거, 괜히 위험한 거를 권하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분열돼 있어요. 미국도 지금 그런 음모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베타 변이가 있었죠. 예, 이게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변이인데 전염력은 그렇게 세지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알파하고 델타한테 밀렸죠. 예. 그래서 또 감마 변이는 이거는 그 브라질에서 이제 시작한 변이죠.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굉장히 큰데 이것도 그렇게 전염력이 세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시면은 갑자기 오미크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통 변이들이 보면 이렇게 여기 가지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 같은, 여기 보세요. 이걸 나침판으로 보면은 남서쪽에서 갑자기 어느 날 오미크론이 갑자기 발생을 한 거죠. 예.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중간 변이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그 돌연변이가 축적이 됐는가. 그래서 제가 그 돌연변이가 생긴 그 위치를 다 분석하면서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보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앞으로 슈퍼 변종으로 가게 되는 그 초석이 되는지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그 돌연변이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 우리 그 라이프 사이클, 이 SARS-CoV-2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체에 감염이 되고 어떻게 해서 증식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아시다시피 이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아시죠? 스파이크 단백질은 요즘 뭐 상식이 됐죠. 이 스파이크 단백질도 잘 보면은 이게 S1, S2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고, S1이 바로 가장 이 표면에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 해가지고 바로 이 사람의 여기 ACE2 효소에 가서 붙는 바로 그런 그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여기 붙은 다음에 이 세포 안으로 침투가 된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사람 몸에 있는 그 라이보솜 mRNA를 번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하이잭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냐, RDRP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RNA Dependent RNA Polymerase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무섭게 증식하기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세포에 잘 침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침투한 다음에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카피할 수 있는 바로 이 RDRP라는 효소를 만들어요. 보면 그래서 세포에 들어가자마자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 보면 빨간색 요 무슨 강낭콩 같이 생긴 거, 이 효소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서 자신을 복제하기 위한 그 자신의 그 mRNA를 이렇게 만들고, 또 서브지노믹 그 mRNA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다시 이렇게 온전한 형태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툴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바이러스 엔벨롭의 각종 단백질들, 또 이러한 단백질이 처음에는 큰 그 단백질 덩어리로 왔는데 그걸 이렇게 또 쪼개가지고 필요한 이런 부속품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 필요한 효소들을 이때 여기서 다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스텝인 RDRP예요. 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병독성은 약화돼서 결국에는 계절성 독감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RDRP의 고장이 나야 되는 거죠.
무슨 이유에서건 여기에 손상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이후의 과정들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비록 인간의 세포 안에 침투는 하지만 증식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계절성 독감으로까지 언젠간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오미크론 변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기능 저하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일부 남아공 그 의사들이 환자를 보니까 굉장히 경미한 것 같다. 델타 변이에 비해서 그렇게 델타 변이보다 더 독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굉장히 약해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오미크론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건 축복이다. 제가 정확한 소스 모르겠어요. 이거 앞으로 굉장히 이거 바이러스가 약해졌으니까 올해 하여튼 경제가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런 전망을 내놨다는 정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별것도 아닌데 꼭 백신 맞아야 돼? 부스터 도즈 맞아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되는 게 그런 의사들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건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러는데,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건지 알기 위해서는 돌연변이를 완전히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돌연변이를 제가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잠깐 이 SARS-CoV-2 유전체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mRNA 그 시퀀스인데 여기 5'부터 3' 이쪽을 이제 N 터미널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C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보면은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아. 이 전체 유전체 중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차지하는 거는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왼쪽으로 보면 여기 ORF라고 나오죠. Open Reading Frame. 여기 1A가 있고 1B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NSP12, 뭐 13 이런 게 NSP가 뭐냐? Non-structural protein. 자,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 바이러스 껍데기를 만드는 구조에 관계된 그런 유전체라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 침투해가지고 먼저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서 RDRP라는 효소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모든 그 효소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 유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로 말하면 바로 엔진이에요. 자동차도 마력수가 세야지 잘 나가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이 자신의 그 세포에 들어가서 자신을 빨리빨리 이걸 복제를 해야지, 복제를 해서 세포를 뚫고 나와야지 그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간혹 드물게 기능이 올라가는 게인 오브 펑션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자살골이 돼가지고 중요한 장치들의 결함을 일으켜가지고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점점점 비루런스가 떨어지는, 즉 감염은 잘 시키지만 비루런스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게 일어났는지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는 돌연변이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일단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증식하기 전에 먼저 가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로 말하면 센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찾아가는 센서죠. 센서가 지금 계속 너무나 정교해지고 한번 ACE2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파력이나 감염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핵심적인 효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즉 세포의 센서는 좋아서 잘 세포 안으로 침투는 했지만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안에서 공장을 돌릴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이러스를 많이 복제를 못해서 이것들이 비록 인간에게 감염은 잘 되지만 그렇게 많이 증식을 못하니까 가벼운 감기로 끝날 수 있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이제 희망사항이 과연 언젠간 생기겠죠. 근데 이번에 생겼냐?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전염력과 치사율에 대한 얘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염력이 증가되고 치사율은 감소하는 쪽으로 바이러스가 진화해 간다.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미크론에 와서는 전염력은 굉장히 무섭게 증가가 됐지만 치사율은 많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는데, 근데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의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자, 여러분, 치사율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처음 나온 그 우한에서 나온 그 오리지널 바이러스 그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치사율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치료법과 방역이 과거나, 즉 우리가 옛날에 하나도 뭐 방역 안 했고, 그 기억나시죠? 작년 1월달, 2월달 뭐 마스크도 안 썼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치료법도 없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았고,
지금은 스테로이드를 쓰지만 그 당시에 스테로이드 쓰면 안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게 그냥 산소나 주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으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많이 죽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그 사망률만 놓고선 현재 유행하는 변종이 약해졌냐 아니면 더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쪽으로 진화했냐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사율, 사망률만 자꾸 보는데 그것만 봤을 때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비드-19 변종의 병독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망자 숫자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냐를 보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해더라도 요즘은 잘 안 죽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빼고는 병원에 입원해서 잘 살아서 나와요, 요즘은. 병원 입원율을 놓고 보면은 델타 변이가 오히려 알파 변이보다 더 병독성이 세다는 보고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희망상 바이러스 전염력이 델타가 알파보다 세니까 분명히 더 순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숫자를 보면은 안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치사율만 놓고 보다가 이 바이러스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세냐를 잘못하면 오판할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치사율만 놓고 비교할 게 아니라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원하는지 그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엔진에 얼마나 많은 결함이 일어났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돌연변이가 이제 포인 뮤테이션, 점돌연변이죠. 그걸 총알이라고 보면 돼요. 총을 막 쏘는데 자동차에 대고 막 총을 쏴봐요. 핵심적인 데 가가지고 총알이 맞춰가지고 뭐 엔진에서 뭐 밸브라든가 뭐 배터리 뭐 플러그나 이런 게 맞으면은 자동차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총을 많이 쐈지만 뭐 문에 가서 맞고 뭐 헤드라이트 같은 데 맞고 자동차 운영에 별로 필요 없는 데 가서 맞으면은 자동차 여전히 잘 굴러간다는 거죠. 근데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핵심적인 데 가가지고 그 돌연변이가 거기를 때려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못 쓰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 쓰게 된 바이러스는 선택이 안 되겠죠. 아예 증식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변종으로 선택도 안 되겠죠. 우리 한번 이 돌연변이 비교를 좀 해보죠. 알파 변이,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알파 변이고, 그 다음에 이게 델타 변이인데, 자, 오미크론 변이에 와서 이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스파이크 단백질 그 부분이잖아요. 스파이크 단백질 이 부분에 자 비교해 보세요. 델타 변이는 8개의 돌연변이가 있는데, 자, 오미크론에서 32개가 생긴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걸 총알이라고 보면은 이 총을 엄청나게 많이 맞았네. 근데 여기서는 여기 일어난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굉장히 무섭게 증식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일어난 돌연변이들은 전염력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엔진 부분이잖아. 예. 자, 델타 변이는 그렇게 엔진에 큰 타격이 가해지지가 않았어. 근데 이번에 오미크론을 보니까는 이 엔진 부분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그 타격이 가해졌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거 잘하면 이거 계절성 독감으로 됐다. 야, 봐라, 이거 엄청나게 여기.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하나를 또 다 분석을 해봤어요. 어느 부분에 과연 이 바이러스의 급소를 가격했는지, 급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돌연변이가 생겼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계절성 독감으로 순화됐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ACE2 이 효소를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빨간색 있죠. 이게 바로 음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화학 시간에 배웠죠.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잘 붙는다는 거 다 아시죠? 소금, 나트륨하고 염소가 그 이온으로 있을 때는 잘 붙잖아요. 소금 결정이 얼마나 세요.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은 굉장히 센 결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ACE2에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볼떡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지금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거예요. 빨간색. 근데 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은 여기 양전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전하가 많아지만 이게 두 개가 완전히 그냥 무슨 자석처럼 딱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스파이크 단백질에 이게 정말 전염력이 세졌냐 안 세졌냐를 볼 때 양전하가 몇 개가 생겼냐를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ACE2는 음전하는 안 바뀌겠죠. 사람의 ACE2는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죠. 그건 그대로 있는데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여기 돌연변이가 일어나다가 양전하를 많이 일으킨 애들은 워낙에 전염력이 세지니까 이게 우세종으로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지식을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먼저 이게 바로 그 델타 변이거든. 델타 변이에서 양전하 돌연변이가 몇 개가 생겼을까? 그걸 알파 변이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개가 생겼어. 두 개가.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L452R. R은 알기닌. 알기닌은 염기성 아미노산입니다. 예, 루이신은 전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알기닌으로 바뀌었고, T478K 이게 정말
제가 나중에 얘기할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돌연변이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트레오닌이 라이신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양전화 돌연변이가 여기 보시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뭐라 그랬죠? 바이러스가 ACE2에 가서 잘 붙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길 때 가장 임팩트가 크다고 그랬는데 여기 양전화 돌연변이가 몇 개예요? 2개가 생겼죠. 자, 여러분 아까 그 알파 변이 한번 볼까요? 알파 변이는 N501Y. 예. 이거는 양전화 돌연변이가 아니죠. 예. 여기는 양전화 돌연변이가 안 생겼어요. 빨간 부분에. 이 N501Y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차지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델타 변이에 와서는 양전화 돌연변이가 2개가 생겼다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양전화 돌연변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S1, S2.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S1하고 S2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여기 그 주황색 부분, 이게 바로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 유튜브 강의에서 많이 설명했는데 S1이 먼저 ACE2에 가서 붙고 나면은 요 S1하고 S2 요 정션을 잘라주는 효소가 있어요. 그걸 퓨린 효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를 딱 그 꽃봉오리를 잘라서 이걸 가위질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양전화 돌연변이가 또 생겼네. P681R이 생겼는데 R은 알기닌, 이건 양전화 돌을 갖는 아미노산이죠. 여기 델타 변이에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양전화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코넬 대학에서 그 닥터 그 위테이커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여기에서 양전화 돌연변이가 많이 생길수록 이 퓨린 효소가 더 절단을 잘하게 된대요. 즉 세포 침투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 스파이크 단백질에는 양전화 돌연변이 무려 5개가 있고, 아까 제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또 이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에 가서도 양전화 돌연변이가 2개가 더 생긴 거예요. 딱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야, 이거 우리 정말 엿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아까 델타 변이에서 이거 2개 생겼는데도 난리가 났잖아요. 딱 이걸 보는 순간에, 야, 오미크론이 앞으로 델타를 제끼고 전 세계 최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화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남아공의 뭐 의사들이 뭐 보니까 별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물리화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염력만 놓고 본다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과연 전염력은 높아졌지만 병독성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아까 엔진이 엄청나게 많은 총알이 날아갔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해드릴게요. 새로 추가된 스파이크 프로테인 RBD에 추가된 양전화 돌연변이와 퓨린 절단 부위에 추가된 양전화 돌연변이가 팬데믹에 미칠 영향, 그건 이미 제가 다 설명했죠. 야, 델타 변이에서 2개가 새로 추가돼도 델타 변종을 알파 변종에 비해서 2배나 전파력을 증가시켰다면은 오미크론 변이에 추가된 5개의 양전화 돌연변이로 인해서 델타 변종보다 적어도 2.5배의 감염력이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보자면. 또 퓨린 절반 부위에 절단 부위에 추가된 양전화 돌연변이 역시 감염력을 이게 정말 2배가 될지 그거는 뭐 노바디 노스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2가지 이유에 의해서 델타 변종에 비해서 오미크론은 한 5배 정도 500% 전염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한 300에서 500%. 그건 제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제가 예측을 할 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한 거죠. 델타 변이도 이렇게 무서운데, 아니 그거에 500%면 이건 도대체 무슨 돌연변이에요. 앞으로 방역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숫자가 확 올라갈 거라는 거, 이거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전염력 증가되면 어때? 이거 뭐 계절성 뭐 감기로 뭐 끝난다면서? 그러면 뭐 걸리면 어때요? 뭐 감기 걸렸다고 죽나요? 자, 그거에 대한 오늘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RDRP의 돌연변이가 뭐가 생겼는가, 이거를 또 분석을 했죠. NSP12가 바로 그 RDRP를 만드는 건데, 바로 여기죠. ORF1B에 보면 Non-Structural Protein 12라고 하는 유전자 조각이 있는데, NSP12에 여기 보면 RNA Dependent RNA Polymerase를 만드는 지인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RNA가 자신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내가 복제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에러 체킹, 프루프리딩 기능이 있어요. 그 효소가 있거든요. 얘가 꼭 봐서 실수로 잘못된 베이스 페어를 끼면은 다시 잘라버리고 이걸 코렉션을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프루프리딩을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야, 이거 돌연변이 엄청 빨리 되겠네 생각했는데, 렌티 바이러스 치고는 그렇게 돌연변이 속도가 한 1년에 뭐 한
한 2개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뭐 알파, 뭐 베타,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보여주는 그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깜짝 놀랄 이제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병독성의 핵심은 RDRP예요. 그게 NSP12에 있어. 그러면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기 도르메린가 생겼어요. 도르메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이거는 이제 이제 감기로 끝난다. 야, 이거 치명타를 받은 게 분명한데 어디에 생겼는가? 그거를 또 제가 봤죠. F1에 여기 보면은 NSP가 글씨가 작은데 여기 12에 이게 하나 생겼네. P323L이네요. 예. 이게 지금 프롤린이 루이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야, 이거 여기가 굉장히 그 엔진이잖아. 엔진의 총알이 막 날아간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엔진이라고 해서 거기 총 쐈다 해서 엔진이 다 멈춰집니까? 엔진에서 튼튼한 부분에 거기 총 아무리 쏴도 자동차 잘 굴러간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건 감기로 끝난다. 감기로 끝나 하고 이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걸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다 설명했죠. 만약 RDRP를 만드는 유전자에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변이는 mRNA를 제대로 복제하지 못할 것이고 사스코비2가 계절성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그 돌연변이 위치가 RDRP에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겠지. NSP에 있는 모든 유전자가 RDRP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 제가 아까 에러 수정하는 것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또 네이처 논문을 봤죠. 정확하게 그 돌연변이 위치가, 즉 엔진에서 어느 파트를 때렸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요 유전체를 갖다가 또 분석을 또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시퀀스가 250에서 398이 있고 398부터 여기 보면은 RDRP 도메인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에 가서 총알이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급소라니까. 근데 아까 보면은 돌연변이가 어디 생겼어요? 그게 398부터 시작하는데 이 돌연변이가 제가 외우지도 못해. 이게 뭐라 그랬지? 아까 P 323이잖아. 323이면 어디죠? 다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여기 323이면 여기네. 인터페이스에 가서 떨어졌네. 250하고 398 사이에 가서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급소를 피해갔네. 이거 좋았다 말았잖아요. 여기 가서 떨어져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도 그 엔자임의 캐탈리틱 도메인에 가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총알이 급소를 피해간 거예요. 근데 총알이 어디 가서 떨어지냐? 인터페이스에 가서 걸린 거야. 근데 그 인터페이스가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NIRAN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풀프리딩을 하는 그 효소예요. 근데 그 효소에 가서 맞진 않은데 그 효소가 이 RDRP를 보면은 이게 그 사람의 손가락에 엄지손가락, 핑거, 그다음 손바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로 이렇게 RNA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성이 된 템플릿이. 그 밑에 프루프리딩하는 여기 보시면은 요 색깔하고 요게 같죠. 얘가 바로 프루프리딩하는 애인데 얘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게 RNA 템플릿이고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면 여기서 프루프리딩하는 또 하나 손가락이 나와서 RNA를 새로 이렇게 합성할 때마다 얘가 이거 제대로 붙었나 확인을 한다고 에러 체킹을 하는 거거든. 그 손잡이에 가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요 손잡이 인터페이스니까 이게 지금 퍼플색이죠.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게 손잡이라고 여기에 생겼는데 프롤린이 바뀌었거든. 프롤린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단백질의 모양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 프롤린이 이번에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손잡이가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야. 이게 잘 이게 어느 정도 좀 딱딱해야 되는데 이게 너덜너덜해져서 그 말은 뭐예요? 이걸 프루프리딩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프루프리딩 하는 애가 여기 이렇게 좀 고정됐을 때 이게 자꾸 너덜너덜하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는 에러 수정 능력이 델타 변이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앞으로 이 변종은 돌연 변이를 굉장히 빨리 일으킬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오미크론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R류 변종들이 예전에는 1년에 한 두서너 개 나오던 게 이제는 막 10개, 20개 변종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그 시점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인이야. 그러면 앞으로 돌연변이가 더 빨리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돌연변이가 많이 되다 보면은 여기도 언젠간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살골을 몇 개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언젠가는 전염력은 크지만 세포 안에서 잘 증식을 못하는 순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근데 오미크론은 아니야. 아직 그런 행운은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병독성이 좀 약해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건 좋은 사인은 아니지. 이 바이러스가 아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거 하나만 얘기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 이거 하나하나 다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완전히 다 분석을 해보지 않았지만 일부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좀 약해졌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323이 어디예요? 250하고 398 사이니까 인터페이스를 때린 거 아니에요. 손잡이를 때렸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에러 프루프 기능이 에러를 수정하지 좀 못하게 되니까 돌연변이만 오히려 더 잘생기게 만든 거예요. 바이러스 복제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돌연변이는 바이러스에 급소를 할 수 있는 RDRP 유전체를 피해갔기에 병독성이 계절성 독감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불안정한 오미크론이 무수히 많은 변이를 일으키다가 RDRP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서 계절성 독감처럼 순환 변종으로 생길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런 좋은 날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커졌어요. 혹시 합니까? 내년에 그런 좋은 날이 올지. 갑자기 돌연변이가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나중에는 막 방역학자들이 이름 붙이기 어려워. WHO에서 나중에 그 글이 그래서 다 써서 이제 오메가 하고도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이제 뭘 쓸까 이제는. RDRP의 촉매 자리에 이게 뭐냐 아스팔테이트거든. 여기가 완전 급소란 말이야. 여기에 생겼어요. 이 아스팔테이트 중에 하나만 이거 다른 걸로 변했어도 이거 끝장나는 건데 여기 안 생겼어. 언젠가 아스팔테이트가 다른 걸로 바뀌게 되면 이 매그네슘 아이온을 못 잡아주게 되거든. 그러면 RNA 디펜던트 폴리머레이즈의 기능이 확 저하되게 돼. 여기 돌연변이 하나만 생기면 순환량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안 생겼다는 거지. 급소를 피해갔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지. 거기 왜 안 생겼지? 거기 하나 생겨야 되는데. 근데 두 번째 급소는 NSP5야. 이 유전체는 프로디에이즈라는 효소를 만들어요. 코비드19 mRNA가 전세를 최초에 생기는 그 단백질 덩어리에서 이런 중요한 효소들을 도려내는 엔도펩티데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거기에 돌연변이가 P323H가 생겼단 말이야. 이 효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히스틴이라는 그 아미노산이죠. 히스틴 혹은 히스틴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안 생겼어 보니까요. 그래서 P322H 돌연변이가 NSP5 유전체가 만드는 효소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하지만 아무튼 돌연변이가 생겼으니까 정확하게 이게 이 효소의 기능을 어떻게 얼마큼 저하시킬지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 능력 밖인데 하지만 급소는 이번에 또 피해갔다는 거야. 따라서 이것이 이번에 계절성 독감으로 됐을 가능성은 약하지만 아무튼 NSP에 가서도 총알이 한 방 날아갔으니까 이스코 사인 언젠가 여기 한 총알 3방만 더 맞으면은 이거 정말 약해질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아직 우리가 안심할 만큼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 오미크론 돌연변이가 백신의 성능을 얼마나 저하시켰을까. 이게 오늘 제 강의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나.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병원에 가면 요즘에 코비드 걸리면은 그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단클론 항체 치료하잖아요. 그거 한때 굉장히 성능이 좋았는데 또 일부 그 벤처 기업들이 그런 거 요즘 약 많이 만들어서 뭐 주가도 올라가 그러는데 하여튼 돌연변이가 나오면 그게 제일 먼저 무력화가 돼요. 왜냐면 그거는 딱 단클론이니까 종류가 하나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백신을 맞게 되면은 항체가 여러 종류가 생겨요. 단클론 항체가 아니라니까. 이게 엄청난 페이퍼가 나왔는데 이번에 락커펠러 대학에서 세계적인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논문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된 사람의 혈청에 있는 중화항체 혹은 백신을 맞았을 때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기는 중화항체 종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생긴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항체의 종류는 한 10개 정도로 규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때 생기는 항체들이 다 같은 항체가 아니야. 항체 중에도 정말 효과가 좋은 항체가 있고 효과가 떨어지는 항체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여러분 그 삼국지 보셨어요? 유비한테 오른팔 왼팔이 누구예요? 관우장비 아니에요? 관우장비 모르는 사람 없죠? 관우가 한번 나가면은 웬만한 장수 한 뭐 100명 다 목을 다 치지 않아요? 그래서 관우 하나만 얻으면은 뭐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 그것도 장비까지 있잖아. 그러면은 이번 그 오미크론에 생긴 돌연변이가 어디 생겼는가? 이제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서 붙는 이 항체 이 두 개가 바로 관우 장비라니까. 그래서 제가 얘를 관우, 얘는 장비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게 이번에 여기 돌연변이가 두 개가 생겼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478K라고 있죠. 이 478K는 그 이쪽 위치에서 그 베이라 변종에도 여기 돌연변이가 하여튼 여기만 돌연변이가 생겼다면 백신 성능이 그냥 확 감소가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관우 장비 같은 그 위치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은 여기 446번째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기는 중화항체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우 장비가 이번에 무력화가 된 게 나왔어요. 델타 변이에서는 요거 하나가 무력화됐는데도 백신 성능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증가되는데 지금 초기에 AZ 백신 맞고 나서 이제 중화항체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번에 많은 분들이 돌파 감염이 됐죠. 왜 그러냐면 델타 변이에서는 장비 하나가 날아갔거든. 근데 이번에는 관우 장비가 다 전사를 해버렸네. 그것만이 아니라 또 여기에 제가 여기도 지금 그 오미크론에 돌연변이가 있는데 조자룡이 이번에 또 전사가 됐어. 이게 조자룡 항체. 관우 장비 조자룡. 오 마이 갓. 조자룡까지 죽은 거야. 그러면 남은 게 누구냐? 얘는 제가 황충이라 그 늙은 장수 있잖아요. 늙었지만 좀 싸움 잘하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남은 게 항체가 몇 개가 남았냐면 오미크론에서 얘 하나 남았고 요거 완전 잔챙이들이야. 이 항체는 제가 볼 때는요. S2 도메인에 가서부터 여기 가서 붙어야지 그게 중화항체로서 제값을 하는데 그 전쟁이 났는데 장군들이 다 전사한 거예요. 군인이 다 죽었어. 전문 장군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지휘본부가 지금 초토화됐는데 근데 떨거지들이 남았어요. RBD에 붙는 가장 중요한 항체 두 가지가 무력화되었고 엔터미널의 도메인 항체 한 개도 무력화되었으니 이는 마치 서열 1, 2, 3이 없어진 것이니 비유하자면 관우장비 조자룡이 전사하고 황충 같은 늙은 장수와 일반 병사들만 남은 격이니 현재 1차, 2차 접종으로 생긴 항체로는 오미크론의 대적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반 병사들을 숫자를 갖다 확 올려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관우 하나를 상대할 때 일반 병사 100명으로 안 되지만 한 10만 명 투여해봐. 그럼 제 아무리 관우 장비라도 숫자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항체 보유량이 바로 기업과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항체 보유량, 옛날에는 항체가 어느 정도 높으면은 뭐 웬만한 변종 나와도 괜찮았거든. 근데요, 관우 장비 조자룡 셋이 다 전사를 했으니까 이제는 일반 사병들 숫자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부스터 도주를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논문에 보니까 이번에 그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항체 중화 능력이 뭐 40배가 감소가 됐다고 그래요. 야, 그럼 부스트 도주를 맞아서 그 40배 감소된 것을 상쇄할 만큼 생기는가? 이것은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 란셋에 있는 논문을 또 가지고 부스트 접종을 했을 때 생기는 그 항체 수준이 과연 40배 아까 제가 3대 장군이 전사했는데 이 공백을 메울 만큼 일반 그 병사들, 그 잔챙이들의 숫자가 과연 그걸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란셋에서 엄청난 페이퍼가 나왔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2차 다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파이자 백신을 1차, 2차 다 맞은 사람들에게 부스터 도주를 준 거예요. 부스터 도주를 주고 중화항체가 얼마나 높이 생기는가 그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막 이상한 백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뭐 노바백스도 있고 듣도 보도 못한 뭐 BLA, 저는 이게 무슨 백신, 이건 무슨 임상 단계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백신을 다 제외하고 우리가 잘 아는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센 백신만 가지고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파이자 백신, 그리고 모더나 백신도 많이 알려져 있죠. 한번 그것이 과연 부스터 도주 맞을 만한가? 많은 지금 음모론자들이 그러잖아요. 이미 끝났다. 백신 이미 무력화됐어. 이거 맞을 필요 없어. 괜히 그거 맞았다가 부작용만 생기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스터 도주 맞으려면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반발하잖아요. 이걸 몰라서 그렇다니까. 제가 정말 양심을 걸고 말하지만 저는 백신 회사에서 어떤 1센트도 안 받았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백신 회사에서 뭐 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난 정말 너무 억울하다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이 데이터에 분석해서 백신이 좋다고 의사로서 그렇게 판단한 것 뿐인데 제가 엄청 오해받고 있잖아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지. 이게 뭐냐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엄청난 게 나오네. M12732가 모더나 백신 아니에요. 모더나 백신을 맞았더니만 70세 이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 마이 갓. 아니, 70세 이하에서 항체가 증가가 됐는데 34.5배가 증가가 됐대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AZ 백신 맞으면 항체가 얼마나 생길까요? 여기 컨트롤 보세요. 800이 생겨요. 800 정도가. 그런데 AZ 백신을 맞고 나서 모더나 부스터 도주를 맞으면 얼마가 돼? 35,522예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몇 배 차이지?
800에서 35,522.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제가 항체 피 검사 해보는데 저는 보통 항체 검사할 때 2,500 이상은 기계가 측정을 못해요. 보통 1,500 막 이 정도만 돼도 와 엄청나다 막 이러는데 이게 뭐야 숫자가 35,522? 이게 실화입니까? 에이지 백신 맞은 사람한테서 최강의 부스터 도즈는 모더나가 됐다는 거야. 모더나가 70세 이하에서는 34.5배가 증가가 됐고 면역 기능이 좀 저하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서도 70세 이상에서도 27,702 29.8배가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나지 않아요? 야, 이거 정말 굉장하네요. 그럼 파이자 백신은 어떨까요? 파이자 백신 요즘 많이 주잖아요. 교차 접종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에이지 백신, 파이자, 모더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CDC에서도 교차 접종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완전히 인정해서 옛날에는 그거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지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서 최강의 교차 접종을 만약에 부스터로 한다면은 모더나가 제일 효과가 좋았고 그 다음이 파이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외의 백신들은 너무 효과가 뛰어나지가 않아서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아까 그러면 40배가 감소해서 여러분 수학 계산을 해보세요. 자, 35,522를 40배로 감소시키면 얼마가 됩니까? 누구 계산기로 좀 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선 한참 항체가 완전 끝발 날릴 때 한 달, 두 달 후에 한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무력화 됐습니까? 무력화 안 됐네요. 스틸 우리는 남아있다는 거지. 그 잔챙이가 아니고 일반 사병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오미크론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부스터 도즈를 모더나나 파이자 맞았을 때.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에이지 백신을 초기에 맞은 분들이 많은데 혹시 한국에 계시는 분들 오늘 제 강의 잘 들으세요. 부스터 도즈를 갖다 모더나를 하면 더 좋고 아니면 파이자. 빨리 이걸 맞춰야 돼. 에이지 백신 맞은 사람들은 2달만 지났어도 빨리 이거를 주게 되면은 이게 1, 2주 만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하늘과 땅이야. 800에서 35,520이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40배 감소됐다 하더라도 오미크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계산이 맞다면은 부스터 도즈를 지금 정부에서 맞으라고 하는 게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느 정부 어느 정치가를 전 절대 정치적인 행동가 1%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파이자 백신 맞은 사람이 파이자 백신 1차, 2차 다 맞은 사람이 모더나를 맞았더니 항체가 제일 많이 생겼네. 44,547. 이게 실화입니까? 아니 어떻게 백신 타이터가 4만 다? 아니 저는 피검사하면 보통 에이지 백신 맞은 사람들 얼마 나오냐면 항체가 15 이 정도 5만 나와도 파지티브예요. 양성 이러는데 아니 44,547이라는 난 이런 숫자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오마이갓 부스터 도즈가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1등이 뭐냐? 파이자 백신 2번 맞고 모더나 백신 맞으면 이게 항체가 제일 많이 생겨. 파이자 백신 맞고 파이자를 맞았어 부스터로. 24,781 많이 생기지만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교차 접종이 좋은 거네. 그러니까 파이자하고 모더나가 궁합이 제일 잘 맞아. 파이자, 모더나, 파이자. 제가 볼 때는 이 교차 접종이 가장 이게 최상의 콤비네이션이 된다는 이게 바로 과학적 증거, 이게 란셋에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허접한 논문이 아니라니까. 세계적인 내과학술진 란셋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믿을 만한 데이터라니까요. 이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음모론 믿지 않아도 저는 이건 믿어요. 그래서 부스터 도즈 맞을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아지는 대신에 치명률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니까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아까 그 네이처 논문에 이거 나온 거거든. 그런데 여기는 비용이 따른다니까. 바이러스가 너무 순해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너무 순해지면 안 돼. 사람이 좀 성격을 순화해가지고 덜 사납게 되면 좋은데 또 너무 물러 터지면 어떻게 돼? 주위에서 막 우습게 보고 이지매할 수도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또 너무 순해지면 안 돼. 바이러스가 순해지는데 한계가 있다니까.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러스가 순해지는데 어느 일정 한도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나왔어요. 이 이상은 왜 못 내려가는가? 이게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증식되는 그 타이터를 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걸 본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처음에 돌연변이가 안 된 것들은 이렇게 증식이 잘 돼. 이건 RDRP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지. 근데 돌연변이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면은 아까 거기 총알을 맞아가지고 이게 성능이 떨어지잖아. 벌써 이게 내려오잖아요. 예?
시간당 이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잖아. 이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계속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계속 내려가지가 않아. 순해지지만 순해지다가 어느 단계에선 더 이상 안 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피니스 코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진화학 그 에볼루션에서. 바이러스가 너무 치명타를 많이 때리게 되면은 못 쓰게 되니까 전혀 세포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별로 많이 못 만들어서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을 갖다가 좀 아프게 하더라도 증식돼서 나올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것과 이것과 비교할 때 얘가 과연 계절성 독감 정도로 끝날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좀 모르겠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그 RDRP 능력이 이 정도 저하된 게 그게 현실에서 정말 코비드19가 계절성 감기 정도로 될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인 것처럼 완전히 순해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순해져서 지금 코비드19하고 독감의 한 중간 정도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제 예상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독감 정도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순해지는 건 100% 맞아요. 언젠간 이게 지금부터 더 오미크론 이후에 나오는 변종들은 분명히 순해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런 순한 애가 나와서 전 세계에서 선택이 돼가지고 그냥 걸려도 뭐 별로 죽지 않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미크론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20개가 생겨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아마겟돈 돌연변이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또 특강을 할 거예요. 지금에 있는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20개의 돌연변이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급소가 이게 20개가 있어. 이 20개의 급소에 전부 다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지금 백신이 다 못 쓰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백신 회사들이 당연히 이거에 최적화된 백신을 또 만들어버려요. mRNA 백신은 3달이면 만들어요. 이 게임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인간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20개의 급소를 이미 다 알고 미리 대비를 해서 이거를 mRNA 시퀀스를 새롭게 짜가지고 이 돌연변이에 특화될 수 있는 백신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걸 쓸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이 나와도 백신을 맞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곁다리 항체들이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 미래에 생길 변종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얘기했죠. 이걸 resilience. 근데 우리가 이게 바로 아마겟돈 돌연변이라고. 내가 그냥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별명을. 얘가 출현하면은 지금의 백신은 완전히 소용이 없게 돼. 모더나 할아버지를 맞아도 소용없어. 뭐 부스터 도즈를 100번 맞아도 안 된다니까, 그때는. 근데 아직 이게 안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오미크론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니까. 그냥 관우장비 뭐 조자룡 3명 죽었다니까요. 아직 잔챙이 병사들이 많어. 걔네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언젠간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혹시 합니까? 내년에 이게 나올지? 근데 얘는 분명히 병독성이 떨어질 거라 이거지. 어느 정도 떨어져? 이게 그 리밋이에요. 이미 우리가 시험관에서 다 실험을 다 끝냈어. 이 네이처 논문은 제가 유튜브에 또 특강을 할 만할 거예요. 이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한 10번을 강의를 해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위대한 강의야. 언젠간 아마겟돈 돌연변이가 오는데 아마겟돈 돌연변이가 오면 분명히 순해질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순해지는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까지만 제 지식은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했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어야죠. 파이자 2회 접종 후 3달이 지나 모더나 접종하는 게 좋고 2등은 에이지 백신 2회 접종 후 2달이 지난 후 모더나 접종하면 됐고 얀센 백신 맞은 분은 아직 논문에 없지만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준해서 모더나 혹은 파이자 부스터샷 제가 추천하는 거고요. 파이자 모더나 교차 접종 시 가장 높은 항체가 생긴다는 이 황금 공식을 우리가 찾아냈고 기업의 생존 대책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다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아직 우리가 방심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 속담에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김치국을 많이 먹어요. 김치찌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김치국부터 먹으면 안 돼요. 전 직원 부스터 도즈까지 장려해야 되고 회사의 항체 보유량이 그 회사의 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국가 전체 파퓰레이션의 항체 수준이 바로 그 국가의 방역과 모든 그 국력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세요.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고 의료체제가 붕괴되면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겠어요? 또 방역을 강화해야 되니까 소상인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누군 뭐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터 도주를 맞고 항체 수준을 최대한 올려서 대한민국이 국민 하나당 항체 보유량이 세계 최고가 되면은 팬데믹이 아까 그 이스라엘처럼 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어떻게 됐나. 자꾸 이스라엘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다니까요. 우리가 에이 뭐 파이자 백신 가지고 소용없어. 이것 봐 이거 안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 45%가 부스터 도주 맞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런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한국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은 부스터 도주를 한 달 반 안에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맞으면은 이게 완전히 진정될 수 있다는 그 비책을 제가 오늘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 증거라고 이스라엘 이 데이터가.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무슨 가물이 얘기 안 해요. 저는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능력 있는 분들 정말 부러운데 저는 이렇게 데이터 보고 분석을 하지 그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고 집단의 코비드19 중앙체가 높은 집단일수록 중증 확진자가 줄어드니까 특히 기업에서는 임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원들이 바로 그 회사의 브레인 아닙니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성이 높은 핵심 브레인이 어느 날 코비드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봐. 그럼 그럼 누구한테 가서 결제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직원들 백신 부스터도 좀 빨리 맞게 해야 돼. 특히 임원들은 다 맞아야 돼요. 코비드19 유사 증세가 발생 시 즉시 상부에 보고해서 PCR 검사하고 양성이 나오면 이게 중요해. 초기에 증세가 있다면 스테로이드나 소염제를 써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아주면 중증으로 가는 거 거의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 보면은. 백신 맞고 나서 뭐 부작용이 생겼는데 제가 옛날에 디클로페낙 먹고 다 낫다.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그러면 항체가 많이 형성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타일레놀만 먹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젊은 고등학생들이 백신 맞고 나가지고 막 이아래 가고 그랬잖아요. 갈 이유가 없는데 제가 말한 대로 디클로페낙이나 아니면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쓰면은요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 환자들 제가 3,000명 이상한테 백신을 줬지만 난 지금까지 한 명도 심각한 사고가 없었어. 왜? 내가 다 얘기했거든. 백신이 때에 따라서는 전신 염증 반응이 너무 세서 막 고열이 올 수도 있고 막 정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이 약을 드세요라고 전 처방전 다 줬어요.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 한 명도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을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의 경우 돌파 감염 시 증세가 아주 경미해.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치료도 필요 없어요. 아마 뭐 소염제도 필요 없어요. 모든 직원이 주치의를 갖게 하고 백신 접종과 접종 후 뭐 부작용, 뭐 확진 시 치료까지 지원하게 되고 원격 진료 포함해서 그리고 몇 가지 좀 처방전 제가 공개하는데 백신 맞고 나서 부작용이 아주 심한데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쓸 수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프레드니손 1mg, 타일레놀 500mg 섞어가지고 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아니면은 에드빌 있잖아요. 200mg짜리는 요즘 CVS에서 의사처분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거에다 타일레놀 325 그냥 하나 딱 섞으면 돼요. 그거 하루 3번 먹으면요 거의 웬만한 백신 부작용 다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제발 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은 특히 남자애들 심근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모더나 맞고 막 가슴에 흉통 올 수도 있고 막 고열 나고 이러면 무조건 이거 써야 돼. 이거 쓰면은 ER 안 가도 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6개의 양전화 돌연변이에 의해서 세포 침투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높은 전파력으로 현존하는 가장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다 설명을 했고 오미크론 변이는 바이러스 에러 수정 능력이 손상을 받았다 그랬죠. 아까 그 손잡이에. 돌연변이 속도가 기존의 그 어떤 변이보다 빠르다. 그러므로 오미크론 RU가 출현해서 현재 PCR 진단을 피해가는 스텔스 변이가 여러 개 출몰해서 박영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사실은 오미크론 RU 변이에 걸린 건데 진단은 델타 변이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단을 못한 것뿐이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병독성은 델타보다 증가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왜? 아까 ORFI 엄청나게 총알이 많이 떨어졌잖아. 절대 증가되지는 않았어. 감소되긴 했는데 급소는 다 피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계절성 독감 정도로 기능 저하는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돌연변이가 그렇게 될 것 같고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RB대생의 돌연변이에 인해서 백신 효능은 적어도 20배 이상 왜냐면 관우 장비 조자병이 사망했기 때문에 엄청난 백신 효능 감소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만 가지고는 절대로 중앙체 안 돼요. 파이자 2회 접종을 마친 후에 모더나 부스터 접종을 통해서 쉽게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직 그 아메게돈 돌연변이는 이번에 네이처에서 예견을 했는데 언젠가 또 나오겠죠.
그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굉장히 병독성이 약화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이제부터는 항체 싸움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항체 보유량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업의 경쟁력이 돼요. 이래서 어느 기업이 있는데 전 직원이 전부 부스터 도즈를 다 맞았어. 특히 모더나를 맞았어. 그럼 항체 평균이 4만 5천 이상이 나왔어요. 그거하고 어떤 기업이 있는데 직원들이 부스터샷 다 맞았어. 항체 보유량이 5천밖에 안 돼. 딱 보니까는 그 첫 번째 기업에서는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와. 임원들이 다 쌩쌩해. 열심히 돈을 벌어. 그런데 그 이런 내용을 모르고 부스터샷 안 맞고 이런 그런 기업에서는 결근하는 사람이 많고 사장님이 막 어느 날 걸려서 막 중환자실 실려가고 막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결제를 받을 수가 없고 우왕좌왕하다가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경쟁력은 바로 항체 보유량이다. 캐시파워가 중요하지만 이제는 항체도 일종의 캐시로 봐야 돼요. 항체도 캐시다. 돈이다. 항체가 바로 돈이다. 돈이 바로 경쟁력이고 항체가 바로 돈이고 돈이 바로 경쟁력이다. 예. 항체를 제가 돈으로까지 비유했는데 항체 부자가 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